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에는요, 여러분들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고 또 많은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오늘은 1부로 마무리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영국 시간이 오후 9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가 서서히 마감될 시간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1.74% 정도 보이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41%, 나스닥이 마이너스 2.09%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을 보시면 마이너스 1.7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봤을 때 플러스 한 1.5%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한 중간까지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주식의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쭉 미끄러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준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여러 가지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좀 살펴보시죠. 자, 오늘 하루 강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주식은 우버입니다. 굉장히 좀 의외의 이름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갑자기 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스킬즈가 마이너스 5.3%,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5.29%, AMD 마이너스 5.23%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퀄컴이 5.21%, 크리스퍼가 마이너스 4.67%, C리미티드가 마이너스 5.25%,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4.90%, 퍼시픽 바이오가 마이너스 4.11%, 코인베이스 역시 마이너스 4.38%로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오늘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요. 그랩이 굉장합니다. 플러스 14.86%, 오늘 같은 하락장에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렇다 할 희소식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이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플러스 3.57% 보이고 있고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플러스 2.95%, 트윌리오가 어제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본 것처럼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플러스 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EV고가 플러스 1.25, 스노플레이크가 1.50, 에어비앤비 1.50, G스케일러 정도가 지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린 까닭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가 흔히 CPI라고 부르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7.5%나 급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나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은 198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PI죠. CPI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고요. 지난달에 비해서 1월 달에 0.6%가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12월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7.5%나 상승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1982년 2월 달에 보여줬던 인플레이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월가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치가 발표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약간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코어 인플레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서 가장 변동성이 커다란 두 개를 제외합니다.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률을 따로 계산하는데 이거 역시 6%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역시 초과하는 수치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리얼 어닝이 나오는데, 리얼 어닝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커의 벌이가 지금 0.1%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냐면 사실 1월 달에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막 대서특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7.5%나 되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벌이는 0.1% 올라간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위클리 잡리스 클레임이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는 22만 3천 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23만 명에 비해서 적은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다행히도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적구나. 따라서 고용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거기에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이 컨비네이션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용률이라든지 완전 고용에 좀 신경을 접어두고요. 그들의 다른 타겟인 인플레이션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FOMC 미팅에서 굉장히 좀 급진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단기간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주 짧은 기사를 읽고 넘어갈 텐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슬럼프에 빠졌다. 왜냐하면 CPI의 그 지수가 기대치보다 훨씬 더 뜨겁게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45,000달러를 좀 지나서 넘어가려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지금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전에 4,629파운드에 불과했던 저의 그 코인베이스 자산이 지금 현재 5,48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반반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최근 한 일주일 동안 15% 가까이 상승한 것이 비트코인이었는데 문제는 45,000달러를 지금 찍으려고 올라가던 도중에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되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1,000달러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5분 만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5분 만에 1,000달러가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비트코인이 해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대다수가 밈 주식에 투자하던 사람들 그리고 단기적인 이윤을 얻고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칭 역할을 하려면요.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를 찾는 게 우리가 해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런 하락장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단기 투자자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 주식이 움직이는 추세랑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추세가 굉장히 좀 나란히 가는 추세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인플레이션의 방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이번 기사의 제목에 따르면 우리가 40년 만에 찾아온 이런 인플레이션에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ETF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자, 미국의 컨슈머 프라이스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1월 달에 엄청나게 크게 올라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훨씬 넘어가면서 7.5%나 상승을 했는데요. 198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그 연준의 입장에서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고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급진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CPI 지수가 지난 한 40년 동안 어떠한 변화를 보여줬는지 나와 있는데 뭐 7.5%는 거의 전례가 없었죠.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면요. 투도로 인베스트 코퍼레이션에서 팁을 하나 주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에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코모디티, 즉 원자재 쪽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에 투자를 하면 된다. 줄여서요. TIPS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팁스죠. 자, 이 팁스가 뭔지 한번 먼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라는 것은, 팁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투자하는 원금을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원금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CPI 지수가 만약에 5%가 올라가면 이 원금이 5%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투자금이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팁스라는 투자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에 따라서 이 자산의 규모, 원금의 규모가 왔다 갔다 팽창했다가 축소했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팁스가 매추어될 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만기가 된다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팁스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그 증권들은 다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만기일이 있겠죠. 자, 만기가 됐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원금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더 자산이 상승이 됐으면 더 올라간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치만큼 받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팁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ETF는요. 이러한 팁스를 가지고 구성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ETF는 TIP고요. 자, TI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YTD로 4%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쁜 수익률은 아닌 거죠. S&P 500보다는 오히려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그 티커 네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SCHP, VTIP, STIP, SPIP 이렇게 5가지의 그 ETF는요. 모두 팁스를 가지고 구성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운영사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데 AUM이라는 것은 총 자산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ETF는 대부분 다 자산의 규모가 굉장하죠. 왜냐하면 제일 작은 게 지금 3빌리언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ETF다라고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꼭 투자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칭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ETF 말고 해칭에, 인플레이션 해칭에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소개되는 종목들은 이 금리가 상승할 때 채권의 금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동반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요, 목요일 날 2%를 넘어섰다. 굉장하죠. 지금 2019년 8월 이후에 국채 금리가 지금 2%를 넘은 건 처음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10년 국채 금리가 2%를 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노동부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1월치를 발표를 했는데 7.5%가 나타났고 이 수치는 1982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CNBC 프로의 권유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CNBC 프로에서는요, 지난 5번 동안 한 달에 10년 국채 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상황을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봤던 거죠. 지금 2022년 2월 달처럼 단 한 달 만에 국채 금리가 막 0.5% 가까이 올라갔던 이런 시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S&P 500을 이루는 500개의 우량주 중에서 가장 평균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을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평균 수익률은 좋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5번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5% 이상 하락한 적이 있었던 주식은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도 수익률이 좋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이런 종목들만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당률이 2% 넘어가는 이런 종목만 필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2% 이상 되는 배당률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채권 금리가 2%잖아요. 따라서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2%이기 때문에 적어도 배당률 역시 2%는 넘어야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최소한 바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에브리지 타깃 프라이스 목표 주가가요. 현재 주가에서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만 추스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지난 5번 그 채권의 금리가 급상승하던 그런 시기에 주가 상승을 보였던 굉장히 건강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디비던드 배당률이 2%가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 10년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10% 이상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추스려서 리스트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스테이트 스트리트이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5번 동안 금리가 상승할 때 평균 수익률은 8.2%였고요. 바이 레이팅이 현재 55.6%를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까지는 13%라는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고요. 현재 배당률은 2.1%입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브로드컴이고요. 브로드컴은 지난 5번에 금리가 많이 상승했던 달에 평균 수익률이 7.6%입니다. 한 달에 7.6%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바이 레이팅이 현재 74.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는 14.2%나 남아 있습니다. 배당률은 현재 2.4%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입니다. 지난 5번에 채권 금리 상승 시에 7.1%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줬고 현재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55%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까지는 10.8% 정도 남았고요. 현재 배당률은 2.2%입니다. 다음은 베이커 휴즈고요. 5.4% 정도 수익률을 지난 과거에 보여줬고 바이 레이팅은 65.5% 목표 주가까지는 17.6%나 남아 있습니다. 배당률은 2.6입니다. 이스턴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과거의 수익률이 4.4% 바이 레이팅은 60.9%를 보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는 13.7% 남아 있습니다. 배당률은 현재 2.3%를 찍고 있고요. 자, 다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요. 지난 5번 동안 채권 금리가 급상승하는 달에 3%라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현재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53.6%, 목표 주가까지는 11.4%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배당률은 2.8%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레스트 리그룹이 나오는데요. 지난 과거의 수익률은 1.2%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지만 바이 레이팅이 77.8%나 되고요. 목표 주가까지는 12.2%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2.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기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결과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인데요. 클라우드플레어가 어제 장중에도 괜찮았습니다. 1% 상승을 했었는데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주가가 3.8%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4분기에 논갭 EPS가 나와 있는데요. 논갭 EPS라는 것은 이제 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0.00, 0.00이라는 것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손익분기점에 와 있다.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인라인이라는 얘기는 예상치랑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도 0.00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출인데요. 193.6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수치랑 비교를 하면 53.8%라는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8.73 밀리언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은 논갭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것은 총이익이죠. 총이익은요 153.3밀리언을 만들어내는데 이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요 2020년 4분기 1년 전에는 98.3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크게 총수익이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총수익률 그로스 마진을 보면 79.2%를 기록하고 있는데 1년 전에는 78.1%였기 때문에 수익률로 봐서도 계속해서 향상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로스 마진이 79.2%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캐시 그리고 캐시 이퀴벌런츠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합니다. 유동성 자산이요. 지금 1821.8밀리언이니까 1.8빌리언이죠. 18억이 넘어가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발표한 이유는 그만큼 성장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따라서 리스크를 감소해 줄 수 있는 현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건강한 재무제표를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전망치입니다. 2022년 1분기의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총 매출 같은 경우는 205에서 206밀리언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193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성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죠. 분기별로만 보면. 그리고 논갭 넷 인컴 같은 경우는 0.0에서 0.01이니까 퍼시어죠. 따라서 어닝 퍼시어이기 때문에 EPS라고 보시면 되죠. 논갭 EPS가 지금 현재 분기에서 0.00이었는데 그거보다 1센트 정도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2022년 전반적인 1년의 아웃룩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 927.0에서 931.0 따라서 이제 1빌리언 가까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건강한 회사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일단 회사가요 1빌리언이 넘어가는 매출을 만들어내면 더 이상 뭐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논갭 EPS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4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논갭이라도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오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투자자한테 안겨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성장률에 있어서 뭐 엄청나게 와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에 띌 만한 그런 성적이라든지 전망치를 보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반향이 뭐 10%까지 갑자기 팍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4.46% 정도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영상을 좀 짧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의 헤드라인만, 그러니까 그 제목만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테슬라를 고소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racial discrimination, 즉, 인종차별건으로 이번에 테슬라를 고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쭉 읽어보니까, 이번에 그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이라는 부서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 부서는 사실 지난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테슬라의 그 조사를 착수했던 한 50건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가 이번 소송은 신빙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우버에 관련된 제목인데요. 우버가 여러분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특히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무리를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6%로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번 기사에 따르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니까 어제 그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버의 파이낸셜 칩이 어떠한 얘기를 발표했냐면 2024년이 됐을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 그 순이익이죠. 순이익이 5빌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그 전망치가요 5.7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2024년이 됐을 때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규모가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러한 기본적인 수치, 그것도
그래도 2024년이면 아직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수치보다는 어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갑자기 급반전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생이 되면서 우버에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요. AMD 자일링스의 인수합병건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AM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즐거운 소식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수합병건이 마무리가 될 거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당국의 승인이 모두 다 지금 승인이 됐다. 승인을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발표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자일링스와 AMD의 합병 소식이 발표되면 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니오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헤드라인에 따르면 니오가 서브 브랜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니오 밑에 새로운 이름의 브랜드를 추가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자, 니오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럭셔리 브랜드거든요. 따라서 중국에는 럭셔리 브랜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산층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따라서 이러한 중산층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니오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서브 브랜드와 니오의 관계는 토요타와 렉서스 그리고 복스바겐과 아우디의 관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토요타와 렉서스를 똑같이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아우디랑 복스바겐 역시도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만큼 이제 브랜드를 차별화시켰다는 건데 니오도 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두 개의 다른 시장을 점령하겠다라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아주 간만에 CNBC가 아니고요. 야후 파이낸스의 뉴스 클립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인데요. 자, 오늘 보실 영상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50억 달러짜리 전기차 하부 구조의 그 차징 스테이션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이러한 발표 내용이 앞으로 차징 스테이션 기업 그리고 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런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미주 2부 방송을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녹화 방송을 해놓은 그 데이브 리와의 인터뷰가 내일 방송이 되거든요. 내일 보내드리는 데이브 리와의 녹화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award about $5 billion over the next 5 years to improve the national network of charging stations. We are expecting, or it either already started, a press conference with the Transportation Secretary alongside the Energy Secretary to announce this. So with more details is Yahoo Finance's Rick Newman, who's been following this story. Rick,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exactly what they hope to do here with that $5 billion fund. So this is charging stations for electric vehicles. President Biden wants half of all new cars sold by 2030 to be electric. And the problem with that, even though these are gaining in popularity, is we just don't have enough charging stations to make these cars feasible for a lot of people. There are something like 45,000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in the country right now. That might sound like a lot, but those are clustered in population centers, mostly on the east and west coasts. And there are large stretches of highways throughout the country where there are no charging stations, or there might only be one or two. And keep in mind, it takes about 45 minutes at a fast charging station to fill up your car from zero to full capacity. So a lot of people just will not buy an electric vehicle because they don't think they'll be able to charge it on a long road trip as easily as they can a gas powered car. And they're right about that. So the idea is to get these new charging stations along the highways first, so that you're enabling people to take long road trips and you remove that fear of running out of juice.
and then start to focus on smaller areas and some rural areas. But first, hit the highways. That's what they're trying to do here. And, Rick, when we talk about that goal of 50% of cars or new cars being sold being EVs by 2030, I mean, that requires a massive infrastructure build out. You've got $5 billion worth of charging stations going out, but some estimates say it's got to be 50 billion if you're trying to build a national network. They have an additional 2.5 to work with if you're talking about how much was set aside in the infrastructure bill. Do we have any idea how that's going to be deployed? Right. So $5 billion is actually not a lot. In infrastructure terms, keep in mind, electric green energy investments were a very small part of this bipartisan infrastructure bill that Congress passed and President Biden signed last November. Biden wants a lot more in his Build Back Better legislation. A lot of that is for electric vehicles and other forms of green energy. And of course, Congress is somewhat stuck on that. So I guess, Kiko, you could say, this $5 billion is a start. There's, as you pointed out, another 2.5 or so behind that. Again, that will focus more on rural areas, but we need more. And another big factor here is that electric vehicles are still too expensive for many people. So Biden wants to get some expanded tax credits for people buying electric vehicles. We'll see if that materializes at all this year. Yeah, those incentives included in the Build Back Better Act. So we'll see if they decide to finally spin that out to try and get those incentives going. Rick Newman, thanks so much for that.